서울의 밤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아스팔트 바닥을 때리는 빗소리는 도시의 소음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울려 퍼졌다.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미끄러운 도로 위를 위태롭게 질주하고 있었는데 헬멧 틈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빗물은 이서연의 시야를 끊임없이 방해했지만 그녀는 속도를 줄일 수 없었다. 오늘 밤 안에 배달 건수를 채우지 못하면 지훈이의 해열제는커녕 당장 내일 아침에 먹을 쌀조차 구할 수 없는 것이 그녀가 처한 냉혹한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낡은 우비는 이미 기능을 상실하여 빗물이 옷 속까지 파고들었고 뼛속까지 시리는 한기가 밀려왔지만 그녀는 핸들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백미러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존 본능이 푸른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도심 외곽으로 이어지는 강변북로는 폭우 때문인지 평소보다 차량 통행이 뜸했고 가로등마저 드문드문 꺼져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 배달지인 고급 빌라촌으로 향하기 위해 속도를 높였지만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퀴의 감각이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하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때 전방 100m 지점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시야에 들어왔고 그 주변을 둘러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일반적인 고장 차량이라고 하기에는 분위기가 너무나 살벌했고 빗줄기 사이로 언뜻 비치는 검은 형체들은 단순한 보험사 직원들이 아님을 그녀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속도를 줄이며 헬멧 쉴드 너머로 상황을 주시했고 과거의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전장의 감각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기어올랐다. 강민혁은 운전석에 앉은 비서가 당황하며 시동을 다시 걸려고 애쓰는 모습을 뒷좌석에서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차량 고장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천일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경영권 분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고 최근 들어 최태석 전무의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신변의 위협을 대비하고 있었다.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 사이로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운전석 유리가 박살났고 비서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축 늘어지는 모습은 그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민혁은 침착하게 넥타이를 풀고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만년필을 움켜쥐었는데 이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이 절망적이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차량을 포위. 부위한 6명의 사내들은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받은 전문가들처럼 군더더기 없이 민혁이 타고 있는 세단을 압박해 들어왔다. 리더로 보이는 사내가 손짓하자 나머지 일당들이 동시에 달려들어 뒷좌석 문을 강제로 뜯어내려 했고 민혁은 반대편 문을 열고 빗속으로 뛰어내리며 탈출을 시도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민혁은 놈들 중 한 명의 명치를 가격하고 쓰러뜨렸으나 곧바로 뒤에서 날아온 쇠파이프에 어깨를 강타당하며 빗물 고인 아스팔트 바닥으로 처참하게 뒹굴었다. 고통이 전신을 마비시키는 듯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 했고 놈들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사냥감을 몰아넣는 하이에나 떼처럼 그를 둥글게 포위하며 숨통을 조여왔다. 서연은 오토바이를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갈등했는데 지금 개입한다면 그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과거의 자신이 드러날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집에서 기다리는 아픈 지훈이가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쓰러진 남자에게 무자비하게 가해지는 폭력을 보며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정의감과 억눌러 왔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며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헬멧끈을 단단히 조이고 오토바이의 스로틀을 한계까지 당겼으며 엔진은 짐승의 포효처럼 거칠게 울부짖으며 빗속의 정적을 찢어놓았다. 서연은 앞바퀴를 들어 올리며 놈들의 포위망을 향해 오토바이를 미사일처럼 돌진시켰고
그 무모하고도 대담한 기습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이루어졌다. 굉음과 함께 오토바이가 놈들 한가운데를 덮치자 당황한 사내 2명이 그대로 튕겨나가 빗물 웅덩이 처박혔고, 서연은 오토바이가 쓰러지기 직전에 날렵하게 뛰어내려 착지했다. 그녀는 헬멧을 쓴 채였기에 표정을 알 수 없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빗줄기마저 얼어붙게 할 정도로 서늘하고 날카로웠다. 당황한 놈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었지만 서연은 상대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고 팔을 꺾어버린 뒤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하는 일련의 동작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구사했다. 그녀의 배달용 우비자락이 춤추듯 휘날리며 놈들의 시야를 교란했고, 헬멧의 단단한 표면은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이자 치명적인 무기로 돌변하여 놈들의 턱을 부수었다. 민혁은 빗물에 젖은 채 멍하니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바라보았는데, 배달기사 복장을 한 왜소한 체구의 사람이 거구의 사내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정교했고 불필요한 동작이 전혀 없었으며, 상대의 급소만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기술은 특수부대 요원을 연상케 했다. 놈들 중 리더가 칼을 꺼내들고 서연의 등 뒤를 노리며 달려들었을 때 민혁은 위험하다고 소리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감각만으로 상대의 접근을 감지한 듯 몸을 숙여 칼날을 피하고는 회전하며 뒤차기를 날려 놈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리더가 나가떨어지자 남은 놈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상황이 정리되는 데는 3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고, 도로 위에는 고통에 신음하는 사내들이 널브러져 있었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서연만이 그 지옥도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오토바이를 일으켰으며 헬멧 쉴드 안에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손목이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서연은 민혁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는데, 이는 자신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이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음을 직감하고 서둘러 기어를 변속하며 출발 준비를 마쳤다. 민혁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고, 감사의 말이나 이름이라도 물어봐야 한다는 생각에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이미 오토바이를 출발시키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주머니에서 젖은 종이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것은 그녀가 빗속을 뚫고 지켜내려 했던 소중한 생활의 증거들이었다. 민혁은 오토바이의 붉은 후미등이 빗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고, 그녀가 남기고 간 잔상과 엔진 소리는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젖은 도로 위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고,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것은 피와 빗물로 얼룩진 치킨집 배달 영수증이었다. 영수증에는 배달 내역과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메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고객의 요청사항이거나 배달원이 직접 적어놓은 다짐 같았다. 지훈이 약값, 절대 젖지 않게 배달. 민혁은 그 짧은 문구를 읽으며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을 느꼈고, 자신을 구한 이 미지의 인물이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임을 깨달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영수증을 구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고, 멀리서 다가오는 경찰차의 불빛을 등진 채 사라진 오토바이가 향한 방향을 다시 한번 응시했다. 오늘 밤의 이 기묘한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폭우와 함께 전율처럼 그를 감싸 안았다. 서여연은 빗줄기를 뚫고 달리며 거칠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방금 전의 전투로 인해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며 익숙한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복잡한 미로 같은 길을 통과해 추적을 따돌리는 기술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픈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오늘 벌어진 일은 빨리 잊어야 할 악몽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구해준 남자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이며 그가 자신을 찾기 위해 서울 바닥을 샅샅이 뒤질 것이라는 사실을. 집 근처 약국 앞에 오토바이를 세운 서연은 헬멧을 벗지 않은 채 서둘러 들어가 해열제와 간단한 밴드를 샀고, 약사는 헬멧을 쓰고 비에 젖은 그녀를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내밀고는 도망치듯 약국을 빠져나왔고 다시 빗속으로 몸을 던졌다.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의 집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기침 소리에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서연은 젖은 우비를 현관에 대충 벗어 던지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땀에 젖어 끙끙 앓고 있는 지훈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지훈은 엄마의 차가운 손길에 눈을 뜨고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엄마, 왔어. 비 많이 오는데." 라고 조그맣게 중얼거렸고, 그 모습에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응, 엄마 왔어. 약 먹고 푹 자면 다 나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라고 속삭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지만, 서연은 아이를 안은 팔에 더욱 힘을 주며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 작은 생명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옷소매 끝에는 아까의 싸움에서 묻은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어두운 방 안에서는 그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거짓말처럼 그쳤지만 서울 시내 곳곳은 폭우의 상흔으로 어수선했고, 뉴스에서는 간밤에 있었던 강변북로 습격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천일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서 강민혁은 한쪽 팔에 깁스를 한 채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의 책상 위에는 핏물로 얼룩진 영수증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영수증을 가리키며 이 치킨집 배달 기록, 그리고 어젯밤 그 시간에 배달했던 기사 전부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라고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민혁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였고, 이것은 단순한 보은이 아닌 그의 생명을 구한, 그리고 그의 호기심을 자극한 그녀에 대한 집요한 추적의 시작이었다. 천일그룹 본사 꼭대기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로 되어 있었지만, 강민혁의 시선은 창밖에 화려한 야경이 아닌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종이 한 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내민 조사 보고서에는 빗물과 핏자국으로 얼룩진 영수증의 출처와 그날 밤 배달을 수행했던 라이더에 대한 신상 정보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보고서 속의 사진은 흐릿한 CCTV 화면을 캡처한 것이라 얼굴을 명확히 알아볼 수 없었지만, 헬멧 틈 사이로 보이는 눈빛만큼은 그날 밤 빗속에서 보았던 강렬한 살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민혁의 기억을 되살렸다. 그는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며 이 미스터리한 인물이 고작 변두리의 허름한 치킨집에서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이었고 나이는 29살이었으며 5살 난 아들을 홀로 키우는 미혼모라는 사실 외에는 과거의 행적이 묘하게 지워진 듯 깨끗했다. 그녀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주민이 떠나고 빈집들이 즐비한 달동네의 반지하 방이었는데, 이는 그녀가 가진 무시무시한 전투 능력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배경이었다. 민혁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도 아무런 대가 없이 사라진 그녀가 왜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그토록 밑바닥 생활을 자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며 비서실장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지시했고 직접 그곳으로 가서 확인해야겠다는 충동이 이성을 앞서고 있었다. 민혁이 탄 최고급 세단이 좁고 가파른 달동네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갈 때 주변의 풍경은 도심의 화려함과는 정반대로 음울하고 낙후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깨진 가로등과 벽에 아무렇게나 휘갈겨 쓴 붉은 페인트 낙서들은 이곳이 법과 질서의 사각지대임을 암시하는 듯했고 민혁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미간을 찌푸렸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을 때 그곳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고 입구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어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민혁이 차에서 내리자 수행원들이 황급히 그를 호위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하고 홀로 건물의 어두운 지하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습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지하 복도의 전등은 수명을 다해 깜빡거리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서연의 집 문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3명이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험악한 인상과 거친 말투는 단번에 사채업자들임을 짐작하게 했다. 그들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당장 나오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고 고함을 치고 있었고 그 소음은 좁은 복도를 타고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다. 민혁은 계단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그날 밤 자신을 구했던 영웅이 이런 시정잡배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잠시 후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창백하지만 단호한 표정의 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의 등 뒤에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 하나가 그녀의 바짓단을 꼭 붙잡고 숨어 있었다. 사채업자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연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태도로 돈을 요구했고 서연은 아이의 귀를 막아주며 차분한 목소리로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 했고 서연은 본능적으로 남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 순간 서연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날 밤 빗속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서늘한 살기였으나 그녀는 아이 때문에 억지로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듯 보였다. 사채업자는 서연의 저항에 기분이 상한 듯 욕설을 내뱉으며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올려붙이려 했고 그 순간 민혁은 자신이 나서야 할 타이밍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민혁이 움직이기도 전에 서연이 상대의 손목을 낚아채는 전광석화 같은 움직임을 보였고 그녀의 손아귀 힘에 놀란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서연은 남자의 팔을 비틀어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여 슬그머니 손을 놓아주며 경고의 눈빛만을 보냈다. 그녀는 폭력을 쓰지 않고 상황을 해결하려 했지만 굴욕감을 느낀 사채업자들은 일제히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들며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민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의 행동을 멈춰 세웠고 그의 등장은 팽팽하던 긴장감을 일순간에 깨뜨리는 파열음과도 같았다. 최고급 정장을 입고 귀티가 흐르는 민혁의 모습은 이 누추한 반지하 복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감을 발산하며 사채업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사채업자 리더의 눈앞에 흔들어 보이며 이 정도면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금액일 텐데 썩 꺼지라고 나직하게 말했다. 리더는 수표에 적힌 액수를 확인하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굽신거렸고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소란이 잦아들고 복도의 정적이 찾아오자 서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민혁을 바라보며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더욱 깊숙이 숨겼다. 그녀는 민혁이 누구인지, 왜 자신을 도와주었는지 의아해하면서도 본능적으로 그가 위험한 인물임을 감지하고 방어태세를 취했다. 민혁은 그런 그녀의 반응이 흥미롭다는 듯 여튼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갔지만 서연은 즉시 뒤로 물러나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혁은 양손을 들어 저기가 없음을 표시하며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고 자신이 바로 며칠 전 빗속에서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임을 밝혔다. 서연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그녀는 시치미를 떼며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고 차갑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민혁은 닫히려는 문틈 사이로 발을 집어넣어 저지하며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피 묻은 영수증을 꺼내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 영수증이 당신이 그날 밤 흘리고 간 것이며 당신의 실력은 평범한 배달기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민혁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서연은 영수증을 바라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문을 조금 열어주었다. 좁고 습한 방 안으로 들어선 민혁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다시 한번 놀랐는데 천장 구석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가구라고는 낡은 장롱과 작은 밥상이 전부였다. 그러나 방 한구석에 가지런히 정리된 아이의 장난감과 벽에 붙은 그림들은 이곳이 사랑으로 지켜주고 있는 공간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서연은 민혁에게 앉을 자리를 권하지도 않은 채 팔짱을 끼고 서서 용건이 무엇이냐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민혁은 주변을 둘러보는 것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개인 경호원 겸 수행 비서가 되어달라는 것이었다. 민혁이 제시한 연봉은 서연이 평생 배달 일을 해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고 그것은 그녀가 안고 있는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또한 그는 아이의 치료비와 교육비는 물론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덧붙이며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그저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을 뿐 누군가의 목숨을 지키는 위험한 일에는 다시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다. 그녀의 거절에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자신으로 인해 아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깊게 깔려 있었다. 민혁은 그녀의 거절을 예상했다는 듯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가며 그녀의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렀다. 당신의 그 뛰어난 실력을 썩히면서 아이를 이런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과연 아이를 위한 길이냐고 그는 냉정하게 반문했다. 오늘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그때마다 아이가 겪게 될 공포와 상처를 생각해보라고 그는 서연을 압박했다. 민혁의 말은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기에 서연은 반박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고 그녀의 내면에서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 치열한 갈등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때 방구석에서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던 지훈이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아이에게 달려가 등을 두드려주며 상태를 살폈지만 아이의 호흡은 거칠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열악한 지하방의 습기와 곰팡이가 아이의 천식을 악화시키고 있었고 서연은 당장이라도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수중에 남은 돈이 없다는 현실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아이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는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고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하며 눈물을 삼켰다. 민혁은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보며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회사 소유의 최고급 병원 응급실을 준비시키라고 지시했고 자신의 차로 아이를 이송하겠다고 제안했다. 서연은 자존심을 세울 겨를도 없이 아이를 안고 민혁의 차에 올랐고 차 안에서 창백하게 질린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혁은 운전기사를 재촉하며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의 서연과 아이를 걱정스런 눈빛으로 살폈다. 그는 이 여자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고 그녀를 반드시 자신의 곁에 두어 지켜주고 싶다는 욕망이 더욱 강렬해졌다.
병원 VIP 병동에 도착한 지훈은 신속하게 치료를 받았고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다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안정을 되찾고 잠든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연은 병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다. 자신의 고집과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민혁은 그런 그녀에게 다가와 캔 커피를 건네며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었고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은 고개를 들고 민혁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도끼와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줄 것과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민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겠다고 대답했다. 계약은 성사되었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다시 어둠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였다. 하지만 잠든 지훈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민혁은 그녀에게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라며 회사 주소와 필요한 서류가 담긴 봉투를 건넸고 아이가 퇴원하는 대로 회사 근처의 최고급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연은 봉투를 받아들고 복도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갇힌 듯 불투명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배달 기사가 아니라 거대 기업의 권력 다툼 한가운데로 뛰어든 비밀 경호원이 되었고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민혁은 돌아가는 차 안에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서연의 신분 세탁과 경호팀 합류를 극비리에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입계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는데 그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장수의 만족감과 사랑하는 여인을 곁에 두게 된 남자의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낡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가져갈 것은 별로 없었지만 아이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챙기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바닥 장판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철제 상자를 꺼내 열었는데 그 안에는 먼지 쌓인 검은색 권총 한 자루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군복을 입고 밝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권총을 다시 깊숙이 숨기고 사진을 찢어버리며 과거의 자신과 작별을 고했고 이제는 오직 강민혁의 그림자가 되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천일그룹 본사 로비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서연이 들어섰는데 그녀의 변신은 놀라울 정도였다. 헐렁한 우비와 헬멧 속에 감춰졌던 그녀의 미모는 단정한 오피스 룩 속에서 빛을 발했고 날카로운 눈매는 뿔테 안경 너머로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훈련받은 자 특유의 기민함이 배어 있었고 주변을 살피는 시선은 CCTV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가 회장실로 들어섰을 때 강민혁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맞이했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히며 새로운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천일그룹 본사의 아침은 전쟁터와 같은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고 이서연이 처음 출근한 비서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최고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비서실 직원들은 고졸 검정고시 출신의 미혼모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서연이 하루아침에 회장의 수행비서로 발탁된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들은 서연이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 수근거리며 그녀의 옷차림과 출신 성분을 비하했고 그녀가 강민혁 회장의 숨겨진 애인이 아니냐는 저속한 루머까지 서슴지 않고 퍼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모욕적인 언사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는 주변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가 쉴 새 없이 작동하고 있었다. 비서실장은 서연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중요한 업무에서는 완전히 배제시킨 채 복사나 커피 심부름 같은 잡무만을 떠넘겼다. 그녀는 서연에게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를 던져주며 오늘 안으로 분류를 끝내지 못하면 퇴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서연은 아무런 불평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사실 서연에게 있어 이런 단순 반복 업무는 주변을 관찰하고 회사 내부의 역학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위장이었기에 그녀는 오히려 내심 안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엿들었고 누가 누구의 라인인지 그리고 현재 회사 내에서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 누구인지를 본능적으로 분석해 나갔다. 오전 회의 시간이 다가오자 회장실의 문이 벌컥 열리며 강민혁의 숙부이자 그룹 내 2인자인 최태석 전무가 위압적인 태도로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 2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있었는데 서연은 그들의 걸음걸이와 손의 위치를 보자마자 그들이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살인 병기임을 직감했다. 최태석은 비서실 직원들의 인사를 거만하게 무시하고 곧장 회장실로 향하려 했으나 서연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몸짓으로 그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회장님께서 현재 중요한 화상회의 중이라며 잠시 대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최태석의 기세에 조금도 눌리지 않고 있었다. 최태석은 감히 일가의 비서 따위가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서연을 밀치려 했지만 그녀는 미세하게 어깨를 틀어 그의 손길을 피하며 중심을 잃지 않았다. 그 순간 최태석의 경호원 중 한 명이 살기를 띠며 앞으로 나서려 했으나 최태석이 손을 들어 제지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서연의 명찰을 훑어보며 민혁이 새로 들인다는 그 물건이 바로 너냐고 비아냥거렸고 주제를 알고 행동하라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서연은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회장실 문을 열고 나온 민혁이 차가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목격했다. 민혁은 최태석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싸늘하게 일갈하며 그를 집무실 안으로 들였고 서연에게는 차를 준비해 오라고 지시했다. 서연이 찻잔을 들고 집무실로 들어갔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최태석은 노골적으로 경영권 승계 문제를 거론하며 민혁을 압박하고 있었다. 서연은 차를 내려놓으며 최태석의 시선이 머무는 곳과 그의 손동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했는데 그가 유난히 책상 위에 특정 장식물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최태석이 돌아간 후 민혁이 피로한 듯 관자놀이를 누르며 소파에 기대앉자 서연은 조용히 문을 잠그고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그에게 침묵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민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화려한 독수리 조각상으로 다가가 주머니에서 꺼낸 소형 탐지기를 갖다 대었다. 탐지기에 붉은 불빛이 전멸하며 미세한 진동이 울리자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조각상의 밑바닥을 분해하여 쌀알만한 크기의 최신형 도청장치를 찾아냈다. 민혁은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까지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고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표출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재빨리 메모지에 글을 써서 그에게 보여주며 지금 화를 내면 상대방에게 우리가 도청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들키게 된다고 경고했다. 서연의 메모에는 역정보를 흘려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자는 대담한 제안이 적혀 있었고
민혁은 그녀의 기지와 대담함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꼈다. 두 사람은 도청장치를 그대로 둔 채 거짓된 사업 계획과 가짜 일정을 큰 소리로 논의하며 연기를 펼쳤고, 이 과정에서 묘한 동질감과 파트너십이 형성되었다. 민혁은 서연이 단순히 몸을 쓰는 경호원이 아니라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전략을 짤 줄 아는 지략가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녀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깊어졌다. 일이 마무리된 후 서연이 도청장치를 무력화시키자 민혁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맙다고 말했고, 서연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날 저녁 민혁은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선 파티에 참석해야 했고, 서연은 수행 비서 자격으로 그와 동행하게 되었다. 민혁은 서연을 위해 최고급 드레스숍에 들러 그녀의 몸에 딱 맞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 드레스를 선물했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파티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민혁과 함께 등장한 낯선 여인에게 쏠렸지만 서연은 긴장한 기색 없이 민혁의 곁을 지켰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는 연회장은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였지만 서연의 눈에는 곳곳에 숨겨진 위험 요소들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최태석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이사들이 민혁에게 다가와 샴페인을 권하며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혁을 둘러싸고 곤란한 질문을 던지며 그의 실수를 유도하려 했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다. 그때 웨이터 한 명이 쟁반에 샴페인 잔을 가득 담고 민혁에게 다가왔는데, 서연은 웨이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과 그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다. 민혁이 아무런 의심 없이 잔을 집어들려 하자 서연의 동물적인 감각이 경보음을 울렸고, 그녀는 찰나의 순간에 몸을 날렸다. 서연은 실수인 척 비틀거리며 웨이터와 부딪혔고, 쟁반 위에 있던 샴페인 잔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쏟아진 샴페인이 바닥 카펫을 적셨는데, 이상하게도 알코올 냄새 사이에 톡 쏘는 듯한 아몬드 향이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민혁은 당황하여 서연을 부축하려 했지만 서연은 재빨리 민혁의 귀에 대고 샴페인에 무언가 들어있었다고 속삭였다. 웨이터는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으나 서연이 바닥에 넘어진 척하며 교묘하게 그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고,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그를 제압했다. 주변 사람들은 서연의 실수를 비웃으며 혀를 찼지만 민혁은 바닥에 쏟아진 샴페인이 카펫을 하얗게 탈색시키는 것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것은 만약 자신이 마셨더라면 목숨을 잃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맹독성 물질이었음이 분명했다. 민혁은 즉시 표정을 굳히며 파티 주최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자신의 비서가 다치지 않았는지 챙기는 척하며 서연을 보호하여 행사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채 타자마자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덕분에 또 한 번 목숨을 건졌다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색함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는 공명의 시간이었다. 민혁은 창밖을 응시하는 서연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그녀가 가진 상처와 비밀이 무엇인지 더욱 알고 싶어졌고, 그녀를 단순한 고용인이 아닌 여자로서 느끼기 시작했다. 서연은 민혁의 뜨거운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하며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지훈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 또한 평소와 다르게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이것이 전투 후의 흥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혼란스러워했다. 한편 파티장에서의 실패 소식을 전해 들은 최태석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자신의 사무실 집기들을 때려 부수며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그 정체불명의 계집애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두 번이나 망쳐놓았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고,
그녀를 제거하는 것이 민혁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임을 깨달았다. 최태석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신복에게 서연의 뒷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그녀의 약점인 아이를 이용하라는 잔혹한 지시를 내렸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서연과 민혁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옥죄어 오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회사에서 마련해준 고급 아파트에 도착해 잠든 지훈의 머리맡에 앉아 한참 동안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긴박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가시밭길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같은 시각 민혁 또한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와인을 마시며 서연이 찾아낸 도청장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이제 방어가 아닌 공격을 준비하는 맹수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서연의 책상 위에는 익명의 발신자가 보낸 검은색 봉투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핏자국이 선명한 지훈의 어린이집 사진이 들어 있었다. 서연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고 이제 싸움은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그녀의 모든 것을 건 생존 게임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구겨쥐며 이를 갈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혁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강민혁은 이서연의 어깨를 감싸 쥔 손에 힘을 주며 그녀가 구겨쥔 검은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갔고 그 안에 들어있던 붉은 핏자국의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빛은 빙하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다. 사진 속 지훈이의 해맑은 웃음 위로 그어진 붉은 선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살해 예고였으며 이는 민혁의 영린을 건드리는 가장 비열하고 잔혹한 도발이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며 당장 아이에게 가봐야 한다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고 민혁은 그런 그녀를 단단히 부축하여 소파에 앉혔다. 그는 즉시 보안팀장에게 연락하여 최정예 요원들을 아이가 있는 유치원으로 급파시켰고 지금 당장 아이를 안전하게 회사로 데려오도록 조치했다. 민혁은 떨고 있는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차가운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며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당신과 아이는 이제 내 사람이며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당신들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다고 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맹세했다. 서연은 민혁의 단호한 눈빛에서 굳건한 신뢰와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고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져야 했던 지난날의 고독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맛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호흡을 골랐고 민혁은 비서실에 지시하여 회장실 옆의 접견실을 아이가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개조하도록 명령했다. 1시간 후 보안 요원들의 삼엄한 호의를 받으며 지훈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삭막했던 사무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따스한 봄바람처럼 변했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듯 서연의 품으로 파고들었지만 민혁을 보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며 저 아저씨가 엄마 친구냐고 물었다. 서연이 당황하며 대답을 머뭇거리는 사이 민혁은 딱딱한 회장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그는 자신이 엄마와 함께 일하는 친구라고 소개하며 미리 준비해둔 장난감 자동차를 건넸고 아이의 얼굴에는 금세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지훈이 도착한 이후 천일그룹의 심장부인 회장실 풍경은 기묘하게 변했는데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인 책상 옆에는 장난감 블록이 굴러다녔고 엄숙한 보고가 오가는 도중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민혁은 결제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틈틈이 지훈이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때로는 아이가 건네는 과자를 받아먹으며 직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비서실 직원들은 냉혈한으로만 알려졌던 회장이 아이 앞에서 무장 해제되는 모습을 보며 수근거렸지만 그 시선 속에는 이전의 경멸이 아닌 호기심과 인간적인 호감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업무를 보면서도 두 남자가 어울리는 모습을 훔쳐보며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낯선 감정을 느꼈다. 어느 날 늦은 밤, 중요한 입찰 준비로 인해 야근이 이어졌고 지훈은 접견실 소파에서 잠이 들어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민혁과 서연은 켜진 스탠드 불빛 아래 마주 앉아 도시락으로 늦은 저녁을 해결하고 있었는데 창밖에는 또다시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다. 민혁은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자신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보다는 후계자로서의 엄격한 교육만을 받고 자라 가정의 따뜻함을 모르고 살았다고 덤덤하게 고백했다. 그는 서연과 지훈을 보며 처음으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 기다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달았다고 말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화려한 재벌가의 삶 뒤에 감춰진 그의 외로움과 상처를 마주하며 그동안 가졌던 그에 대한 편견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 또한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이 아빠는 지훈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다고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민혁은 서연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포개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고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듯 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회사 로비에서 서연이 지훈을 데리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청소 용역 업체. 직원과의 사소한 충돌 때문이었다. 청소 카트를 밀고 가던 남자가 실수로 지훈과 부딪힐 뻔했고 서연은 반사적으로 아이를 낚아채며 남자의 손목을 꺾어 제압하려다 황급히 동작을 멈췄다. 남자는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사라졌지만 서연은 그의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다는 것과 걷는 보폭이 일정하다는 점에서 기시감을 느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남자의 뒷모습을 의심스럽게 응시했지만 남자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사실 그 남자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최태석이 고용한 사설 탐정사무소의 실력자였으며 그는 서연의 반응 속도와 근육의 움직임을 테스트하기 위해 일부러 접근한 것이었다. 그는 어두운 골목길에 주차된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최태석에게 전화를 걸었고 흥분된 목소리로 그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보고했다. 그 여자,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호신술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본 놈들만 뿜어내는 살기가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최태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과거를 캘 수 있는 실마리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최태석은 즉시 자신의 비밀 조직망을 가동하여 이서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특히 아이의 출생신고 기록과 병원 기록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만약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밝혀낸다면 그것이 민혁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스캔들이 되거나 서연을 협박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한편 서연은 그날 이후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회사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항상 주변을 경계하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녀의 본능은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고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다. 며칠 후 민혁은 서연에게 주말에 있을 회사 창립기념 골프 행사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반대파 이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위장 작전이었다.
골프장은 도심에서 떨어진 산속에 위치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었기에 민혁은 그곳에서 은밀한 거래가 오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행사 당일, 서연은 캐디 복장을 하고 민혁의 곁을 지켰는데 그녀의 눈은 필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속의 그림자와 바람의 방향을 읽고 있었다. 라운딩 도중 최태석 측 인사가 민혁에게 내기 골프를 제안하며 도발해왔고 민혁은 흔쾌히 수락하며 판을 키웠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과열되었고 민혁은 뛰어난 집중력으로 상대를 압도해 나갔지만 서연은 숲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긴장했다. 그것은 망원 렌즈의 반사광일 수도 있었지만 저격용 스코프에 비칠 수도 있었기에 그녀는 민혁의 동선을 미세하게 조정하며 그의 몸을 사각지대로 유도했다. 민혁은 서연의 의도를 눈치채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리드에 따랐고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위기 상황을 모면해 나갔다. 경기가 끝난 후 클럽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민혁은 서연에게 나직이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라고 속삭였고 그 말은 서연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지훈을 재우고 나서 발신번호 표시 제안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적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랜만이야. 고스트. 죽은 줄 알았는데 용케 살아있었군. 서연은 그 호칭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전화기를 든 손이 하얗게 질렸다. 고스트는 그녀가 과거 특수부대와 민간 군사기업에서 활동할 때 불리던 코드네임으로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우고 싶었던 피해 역사였다. 상대방은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다 알고 있다며 조만간 찾아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공포와 혼란에 휩싸인 서연은 무릎을 꿇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과거의 망령이 기어이 그녀를 찾아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당장 짐을 싸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이제야 안정을 찾은 지훈이를 데리고 또다시 길거리로 나앉을 수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 화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민혁이 서 있었다. 그는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돼서 왔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민혁은 창백하게 질린 서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하고 말없이 그녀를 껴안아 주었다. 민혁의 품 안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민혁은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등을 토닥이며 묵묵히 곁을 지켰다. 그녀는 아직 모든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지만 민혁의 온기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다. 민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해결할게. 당신 과거가 무엇이든 상관없어.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이서연 당신뿐이니까 라고 고백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서연의 마음속 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렸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감정을 확인하며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하지만 그 시각 최태석의 사무실에는 서연의 과거 용병 시절 사진과 그녀가 처리했던 임무 리스트가 담긴 파일이 도착해 있었다. 최태석은 파일을 넘기며 그녀가 전설적인 용병 고스트였다는 사실에 전율하면서도 이를 이용해 민혁을 파멸시킬 완벽한 계획을 구상했다. 그는 서연을 협박해 민혁을 배신하게 만들거나 민혁이 사랑하는 여자가 살인 병기였다는 사실을 폭로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생각이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다가올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듯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이내 사직서를 찢어 휴지통에 버렸다. 도망치는 것은 이제 끝났으며 듀나자매와 지훈이와 민혁을 지키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 무기고를 점검하고 민혁의 경호 수준을 최고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다가올 적들과의 전면전을 준비했다. 민혁 또한 서연의 결연한 눈빛을 읽고 그녀와 함께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생사를 건 전쟁터에서 피어나는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꽃이 되어가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평온하게 시작된 아침이었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 이서연의 책상 위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렸기 때문이다.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표시된 전화를 무심코 받은 서연의 귓게는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아이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엄마. 어디야, 무서워. 지훈이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은 서연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고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전화기에 대고 누구냐고 소리쳤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적으로 변조된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는 차분하고도 섬뜩한 어조로 오후 3시까지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짧은 경고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서여연은 사색이 되어 지훈이 머물고 있던 접견실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어지럽혀진 장난감들과 바닥에 뒹구는 아이의 신발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보안 요원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CCTV 화면은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조작되어 아이가 사라진 순간만이 까맣게 지워져 있었다. 이것은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자의 소행임이 분명했고 천일그룹 내부에 최태석의 첩자가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지훈이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오열하고 싶었지만 지금 무너지면 아이를 영영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피맛을 보았다. 그때 서연의 핸드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는데 그 안에는 최태석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지령이 담겨 있었다. 강민혁 회장의 개인 금괴에 있는 이중장부 원본을 가져오고 그를 처리해라. 실패하면 아이의 목숨은 없다.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영상에는 어두운 창고 구석에 묶여있는 지훈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아이의 뺨에는 붉은 상처가 나 있어 서연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과거 고스트 시절 수많은 적을 제거하고 임무를 완수해왔지만 자신의 피부티가 인질로 잡힌 상황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엄마일 뿐이었다. 그녀의 손은 분노와 공포로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머릿속은 민혁을 배신해야만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잔혹한 딜레마로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서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장실 문 앞에 섰고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민혁의 업무 지시 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냉철하고 침착했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둔 권총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심호흡을 했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것임을 직감했다. 민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들어온 사람이 서연임을 알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지만 그녀에게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의아해하며 고개를 들었다. 민혁의 눈에 비친 서연의 모습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창백했고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다가오려 하자 서연은 뒷걸음질 치며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권총을 꺼내 그를 겨누었다. 민혁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멈칫했으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침착하게 이유를 물었다. 서연은 억눌린 목소리로 그들이 지훈이를 데려갔어요. 당신을 죽이고 장부를 가져오래요. 안 그러면 지훈이가 죽어요 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총구는 민혁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고 그것은 차마 그를 쏠 수 없는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민혁은 천천히 두 손을 들고 서연에게 다가갔고 총구가 자신의 가슴에 닿을 거리까지 좁혀지자 멈춰서서
그녀를 안심시키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당신은 나를 쏘지 못해. 그리고 나도 당신이 살인자가 되는 걸 원치 않아 라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에서 총을 거두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민혁은 무너져 내리는 서연을 힘껏 끌어안았고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다. 민혁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우리가 구할 거야. 반드시.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해라고 속삭이며 그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잠시 후 안정을 되찾은 서연은 눈물을 닦고 민혁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복수를 다짐하는 전사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민혁은 비밀 금고를 열어 문제의 이중 장부가 담긴 USB를 꺼냈는데 사실 그것은 최태석의 비자금 내역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 함정이 심어진 가짜 파일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이 USB를 건네며 이걸 그들에게 넘겨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척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자라고 제안했다. 서연은 민혁의 대담한 계획과 자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최태석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수립했다. 서연은 최태석의 부하에게 전화를 걸어 지령을 수행하겠다고 통보했고 민혁을 처리했다는 증거 사진을 보내기 위해 연출된 상황을 만들었다. 민혁은 바닥에 붉은 물감을 칠하고 쓰러진 척 연기했고 서연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며 손을 떨었다. 사진이 전송되자 곧바로 접선 장소와 시간이 문자로 도착했는데 그곳은 인천항 근처에 폐쇄된 물류 창고였다. 서연은 장비를 챙기며 전투복으로 갈아입었고 민혁 또한 방탄조끼를 착용하며 직접 현장에 나가 지휘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서연은 민혁에게 위험하니 본사에 남아 지휘해달라고 만류했지만 민혁은 내 여자가 그리고 내 아들이 될지도 모르는 아이가 위험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소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의 말 속에 담긴 내 아들이라는 단어는 서연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어둠이 내려앉은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보안팀장과 소수의 정예 요원들을 대동하고 작전 차량에 탑승했다. 차창 밖으로 다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도시는 마치 그들의 비장한 출정을 배웅이라도 하듯 검은 장막에 휩싸였다. 인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서연은 조수석에 앉아 탄창을 점검하며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민혁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요원들의 차량을 확인했고 긴장감이 감도는 차 안의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음악을 틀었다.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자 서연은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민혁을 바라보았고 민혁은 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무사히 돌아오면 그때는 정식으로 데이트하자. 배달 오토바이 말고 내 차 타고 드라이브도 가고 라는 민혁의 농담 섞인 말에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한편 폐공장 안에서 최태석은 지훈을 의자에 묶어둔 채 서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민혁이 죽었다는 조작된 뉴스를 아직 접하지 못했기에 서연이 보낸 사진만 믿고 샴페인을 미리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훈은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엄마가 반드시 구하러 올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문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최태석은 아이에게 다가가 내 엄마가 널 위해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봐라 며 비열하게 웃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폐공장 주변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고 천둥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서연이 탄 차량이 공장 입구에 도착하자 최태석의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차량을 포위했고 서연은 홀로 차에서 내려 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 그녀는 한 손에 USB를 들고 있었고 빗물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은
처연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부하들이 그녀의 몸을 수색해 무기를 압수했지만 그녀는 발목에 숨긴 단검과 소형 폭탄은 들키지 않았다. 최태석은 2층 난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을 안으로 들이라고 손짓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서연이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수십 명의 무장한 깡패들이 그녀를 둘러쌌고 그 중심에는 최태석이 지훈을 인질로 잡고 서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모습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달려들 뻔했으나 아이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최태석의 동작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물건은 가져왔나 최태석의 질문에 서연은 USB를 들어 보이며 아이부터 풀어줘.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부숴버리겠어 라고 소리쳤다. 최태석은 콧방귀를 뀌며 부하를 시켜 USB를 받아오게 했고 노트북에 연결하여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파일이 열리고 암호화된 문서들이 화면에 뜨자 최태석은 희열에 찬 웃음을 터뜨리며 이제 천일그룹은 자신의 것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가 환호하는 순간 노트북 화면이 붉게 변하며 CY System Error라는 경고 문구가 떴고 동시에 공장 내부의 조명이 모두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당황한 최태석과 부하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연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야간 투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민혁이 준비한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작동하며 전력을 차단한 것이었고 동시에 공장 밖에서 대기하던 민혁과 요원들이 돌입할 신호였다. 굉음과 함께 공장의 창문들이 깨지며 연막탄이 날아들었고 자욱한 영희 속에서 총성인지 천둥소리인지 모를 폭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혼란을 틈타 지훈이 있는 곳으로 맹렬하게 질주했고 앞을 가로막는 적들을 망설임 없이 타격하며 길을 텄다. 그녀의 움직임은 고스트라는 별명 그대로 유령처럼 빠르고 치명적이었으며 어둠은 그녀에게 있어 최고의 무기이자 방패였다. 민혁은 요원들과 함께 정문을 돌파하며 서연을 지원 사격했고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만년필이 아닌 묵직한 진압봉이 들려 있었다. 그는 CEO로서의 지위 따위는 잊은 채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고 요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확보해 나갔다. 최태석은 전세가 역전되었음을 깨닫고 지훈을 끌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아이가 그의 손을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 새끼가 최태석이 아이를 때리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날아온 단검이 그의 어깨를 관통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번개가 번쩍이며 공장 내부를 순간적으로 비추자 난간 위에 선 서연의 실루엣이 드러났는데 그녀는 마치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최태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우는 엄마라고 외치며 울음을 터뜨렸고 서연은 난간에서 뛰어내려 아이 앞을 막아섰다. 부상을 입은 최태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품에서 권총을 꺼내 서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했고 탕탕탕 하는 총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서연은 아이를 감싸 안고 구르며 총알을 피했지만 팔뚝을 스치는 고통에 신음했고 상황은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로 치달았다. 탄창이 빈 것을 확인한 최태석은 욕설을 내뱉으며 예비 탄창을 끼우려 했지만 그때 2층에서 뛰어내린 민혁이 그를 덮쳤다. 두 남자는 진흙탕이 된 바닥을 뒹굴며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고 민혁은 젊은 날 배웠던 유도 기술을 발휘해 최태석을 제압하려 애썼다. 하지만 살기등등한 최태석은 숨겨둔 칼을 꺼내 민혁의 옆구리를 찔렀고 민혁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서연이 민혁씨라고 절규하며 달려가려 했지만 남은 부하들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민혁을 보고 최태석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결국 승자는 나야. 천일그룹도 내 목숨도. 그가 방가쇠를 당기려는 찰나
서연은 자신을 붙잡은 적의 팔을 부러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 던졌다. 쇠파이프는 회전하며 날아가 최태석의 손목을 강타했고 총은 멀리 튕겨나갔다. 이어서 서연은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어 최태석의 명치에 강력한 니킥을 꽂아 넣었고 그는 억소리도 내지 못한 채 튕겨나가 벽에 처박혔다. 서연은 쓰러진 민혁에게 달려가 상처를 지혈하며 울부짖었고 민혁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며 지훈이는? 이라고 물었다. 아이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안도하며 눈을 감았고 공장 밖에서는 뒤늦게 도착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리려는 듯 쏟아졌고 그 빗속에서 서연은 피 묻은 손으로 민혁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긴 밤의 시작이었다. 인천의 폐공장에서 울려 퍼지던 총성과 비명은 멈췄지만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며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이서연은 피범벅이 된 강민혁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은 채 구급차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시야는 흐르는 눈물과 핏물로 인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민혁의 호흡은 불규칙했고 모니터의 심박수는 위태롭게 오르내리며 서연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녀는 과거 전장에서 수많은 동료를 떠나보냈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만큼은 절대로 죽음의 신에게 그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속으로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옆에 앉은 응급구조사가 민혁의 상처를 지혈하며 다급하게 무전으로 병원과 교신하는 소리가 몽롱하게 들려왔고 서연은 민혁의 귓가에 끊임없이 살아야 한다고 지훈이랑 나를 두고 가면 안 된다고 속삭였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민혁의 이동식 침대를 밀고 수술실로 질주했고 서연은 수술실 문이 닫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손을 놓지 못했다. 빨간 수술 중 램프가 켜지자 복대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서연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옷은 빗물과 진흙 그리고 민혁의 피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몰골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 보안 요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뒤따라온 지훈이 울먹이며 엄마에게 달려왔고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서야 참고 있던 오열을 토해냈다. 아이의 작은 온기만이 그녀가 현실을 붙잡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고 그녀는 지훈의 등 뒤로 보이는 수술실 문을 노려보며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이 사람을 살려만 준다면 내 남은 생을 다 바치겠노라고. 수술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이어졌고 병원 복대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짙게 깔려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비서실장과 임원들은 서연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차마 말을 걸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을 잠시 비서실장에게 맡기고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는데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냉철한 살인병기 고스트가 아니었다. 퉁퉁 부은 눈과 공포에 질린 표정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평범하고 나약한 한 여자의 얼굴일 뿐이었다.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고 민혁이 깨어났을 때 무너진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한편 경찰청과 검찰은 천일그룹 최태석 전무의 긴급 체포 소식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민혁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USB와 서연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들은 최태석의 살인교사, 횡령, 납치 등 끔찍한 범죄 행각을 낱낱이 증명하고 있었다. 언론은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과 권력 다툼 속에서 벌어진 비극을
연일 특종으로 보도했고, 최태석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치소로 수감될 운명이었다. 그는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민혁과 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이미 등 돌린 여론과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패배한 짐승의 단말매에 불과했다. 천일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출렁였으나 민혁이 범죄를 척결하고 회사를 지키려다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동정론과 지지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기나긴 수술이 끝나고 집도이가 필요한 기색으로 수술실 밖으로 나왔을 때 서연은 숨을 멈추고 그의 입만을 바라보았다. 다행히 장기는 비껴갔지만 출혈이 심해 위험했습니다. 고비는 넘겼으니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지만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살아있다는 것. 다시 그 따뜻한 눈빛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민혁은 각종 튜브와 기계장치에 둘러싸인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서연은 면회 시간이 될 때마다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의식 없는 민혁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했던 짧은 추억들과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3일 뒤 민혁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는데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침대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는 마취 기운이 남아있어 몽롱한 상태였지만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민혁이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이자 서연은 감전된 듯 놀라며 고개를 들었고 눈을 뜬 그를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민혁 씨, 알아보겠어요, 네요. 서연이.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혁은 산소 마스크 안에서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젖은 뺨을 닦아주려 했다. 비록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울지 마,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며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민혁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이 놀랄 만큼 빨랐는데 이는 서연과 지훈의 극진한 간호와 그가 가진 강인한 정신력 덕분이었다. 일반 병실로 옮긴 후 병실은 마치 작은 가정집처럼 변해갔는데 지훈이 그린 그림들이 벽면을 채웠고 서연이 깎아놓은 과일 접시가 항상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민혁은 침대에 기대앉아 지훈이 읽어주는 동화책 소리를 들으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맛보았다. 그는 치열한 경영권 다툼과 암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항상 나를 세우고 살아야 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서연은 그런 민혁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그가 잃어버렸던 인간으로서의 행복과 안식이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창밖에는 폭우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에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지훈이 낮잠에 든 사이 두 사람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당신의 과거가 무엇이었든 당신이 누구였든 나한테는 나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야 라고 고백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나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에요. 당신 곁에 있으면 당신의 명예에 흠이 될 수도 있어요 라고 망설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민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내 명예는 내가 지켜. 그리고 당신의 그 손. 이제는 피가 아니라 내 손을 잡고 지훈이를 안아주는 데만 쓰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며 그녀의 불안을 잠재웠다. 그 무렵 최태석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타며 그의 여죄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나오고 있었고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임원들과 외부 세력들도 일망타진되었다. 민혁은
병실을 임시 집무실로 사용하여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회사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도련님이 아니었으며 죽음의 문턱을 넘어오며 얻은 통찰력과 카리스마로 그룹을 장악해 나갔다. 임직원들은 병상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업무를 지시하는 민혁의 모습에 경외감을 느꼈고 그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보좌하는 서연의 존재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권위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서연이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회장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자 실질적인 이인자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서연 또한 민혁을 돕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했는데 그녀는 과거의 정보망을 활용하여 경쟁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보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재구축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았고 양지로 나와 민혁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활약했다. 회사 내에서 돌던 그녀에 대한 악성 루머는 쑥 들어갔고 대신 폭우 속에서 회장을 구하고 아이를 지켜낸 전설적인 싱글맘이라는 새로운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가며 직원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힘이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살리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이는 그녀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퇴원을 며칠 앞둔 밤, 민혁은 지훈이 잠든 틈을 타 서연에게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부탁하여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가운데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민혁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난간에 기대어 섰는데 아직 상처 부위가 욱신거렸지만 서연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서연에게 내밀었고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반지는 아니야. 아직은 당신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 마음의 징표라고 생각해줘. 상자 안에는 두 사람의 이니셜과 지훈의 이름이 새겨진 심플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서연은 목걸이를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녀와 지훈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민혁의 깊은 약속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서연의 뒤로 다가가 서툴지만 조심스러운 손길로 목걸이를 걸어주었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귓가에 속삭였다. 폭우는 끝났어, 서연 씨. 이제 우리 앞에는 맑은 날들만 있을 거야. 나랑 같이 그 길을 걸어줄래요? 서연은 목에 걸린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대비되는 민혁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뒤를 돌아 민혁을 마주 보았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깊고 진한 입맞춤을 나누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서연을 고스트로 만들었던 과거의 조직과의 완전한 단절이었다. 민혁의 병실로 의문의 우편물 하나가 배달되었는데 발신인 불명의 그 봉투 안에는 불타버린 폐공장 사진과 함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최태석은 제거되었지만 그에게 서연의 정보를 팔아넘기고 뒤에서 조종했던 더 거대한 흑막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혁은 봉투를 구겨쥐며 차가운 눈빛으로 변했고 서연 또한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위협을 감지하며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두려움보다는 결의에 찬 표정이었다. 민혁은 즉시 보안팀장에게 연락하여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정보팀을 가동해 발신지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연에게 놈들이 누구든 상관없어. 감히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라고 말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서연은 민혁의 손을 잡으며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놈들은 나를 노리고 온 거니까. 내가 결자해지하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가 서로의 방패이자 검이 되어주기로 맹세했고, 다가올 마지막 폭풍을 향해 당당히 맞설 준비를 마쳤다. 병실 창문에 비친 두 사람의 실루엣은 하나로 겹쳐져 그 어떤 시련도 갈라놓을 수 없는 견고한 성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밟는 민혁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활기찼는데, 병원 로비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와 그의 퇴원과 향후 거취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민혁은 마이크 앞에서 당당하게 천일그룹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제 곁에는 그 길을 함께할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서연을 향해 터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피하거나 숨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세상 모든 편견과 위협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여전사의 그것이었다. 민혁과 서연, 그리고 지훈이 함께 차에 올라 병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행복한 가족의 나들이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과 푸르른 가로수들이 어우러져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창문에 매달려 "와, 날씨 좋다 아저씨. 우리 놀러 가는 거야." 라고 신나게 물었고, 민혁은 룸미러로 아이를 보며 "그럼 우리 지훈이 가고 싶은 곳 다 가자." 라고 다정하게 대답했다. 서연은 운전석의 민혁과 뒷좌석의 지훈을 번갈아 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녀의 인생에 이렇게 완벽한 평화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행복을 온전히 누리고 싶었다. 하지만 차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 도로로 접어들었을 때 서연은 백미러를 통해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의 눈매가 날카로워졌고 민혁 또한 이상한 낌새를 채고 서연을 쳐다보았다. 시작된 건가 민혁의 짧은 물음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꽉 잡아요. 드라이브가 좀 거칠어질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평화로운 귀갓길은 순식간에 긴박한 추격전의 현장으로 변모할 태세였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짜릿한 전율과 자신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기에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았다. 교외로 이어지는 한적한 국도 위에서 검은 승합차 2대가 맹렬한 기세로 강민혁의 세단을 압박해오고 있었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도로의 정적을 깨뜨렸다. 서연은 뒷좌석의 지훈에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숨바꼭질 놀이를 할 거야.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숫자를 세고 있어. 100까지 세면 엄마가 찾았다 할게." 라고 침착하게 말하며 아이를 안심시켰다. 아이가 바닥으로 몸을 숨기자마자 서연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운 살수로 돌변했고, 그녀는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서 민혁이 미리 준비해둔 신호탄 발사기를 꺼내들었다. 민혁은 핸들을 꽉 쥐고 백미러를 주시하며 "놈들이 타이어를 노리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포위당할 거야. 당신의 신호가 필요해." 라고 긴박하게 외쳤다. 서연은 창문을 조금 내리고 거울을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의 거리를 계산했는데 놈들은 마치 사냥감을 모는 늑대떼처럼 좌우로 간격을 좁혀오며 위협적인 주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전방 500m 앞 터널 진입 직전에 급제동하세요. 놈들이 당황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할 때가 기회예요. 라고 지시하며 발사기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민혁은 그녀의 말을 믿고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이는 척하다가 터널 입구가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브레이크를 힘껏 밟으며 핸들을 꺾었다.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리며 스키드 마크를 그렸고
뒤따라오던 승합차들은 예상치 못한 감속에 당황하여 급하게 방향을 틀며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 찰나의 순간 서연은 창밖으로 몸을 내밀어 뒷차의 앞 유리창을 향해 신호탄을 발사했고 붉은 섬광이 터지며 놈들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앞선 승합차 한 대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회전하며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굉음과 함께 도로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가속하여 터널 안으로 진입했고 어둠 속을 질주하며 추격자들을 따돌리는데 성공한 듯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놈들의 본대는 분명 터널 출구 쪽에 매복하고 있을 겁니다. 라고 경고하며 지도를 확인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길을 막고 서 있는 거대한 트럭과 무장한 용병들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들 중심에는 서연의 과거를 알고 있는 조직의 보스가 서 있었다. 민혁은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고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훈이는 차 안에 있어요. 내가 해결하고 올게요. 라고 말하며 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민혁은 그녀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고 아니, 이번엔 우리가 함께 해결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당신 혼자 싸우게 하지 않겠다고 라며 단호한 눈빛을 보였다.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짧게 지금이야 라고 신호를 보냈고 차 문을 열고 서연과 함께 당당하게 밖으로 걸어 나갔다. 조직의 보스는 검은 선글라스를 낀 채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고스트, 결국 제 발로 무덤에 들어오는군. 네가 숨을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라고 이죽거렸다. 서연은 민혁의 앞을 막아서며 그 사람은 보내줘. 너희가 원하는 건 나잖아. 내가 가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외쳤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보스는 손가락을 튕기며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려 했고 수십 개의 총구가 두 사람을 향해 겨누어지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때 하늘에서 거대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사방에서 눈부신 서치라이트 불빛이 용병들을 비추며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민혁은 당황하는 보스를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당신들이 간과한 게 있어.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중 하나라는 거지.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병력이야 라고 차갑게 말했다. 헬기에서는 천일그룹이 고용한 민간 군사기업 PMC여의 최정예 요원들이 레페를 타고 내려와 순식간에 용병들을 포위했고 도로 뒤쪽에서는 경찰 특공대의 장갑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들이닥쳤다. 이것은 민혁이 병원에 있는 동안 비밀리에 준비해온 거대한 함정이었으며 서연을 위협하는 그림자 조직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한 최후의 일격이었다. 용병들은 압도적인 화력 차이에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를 버리기 시작했고 보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다 경찰에 의해 제압당했다. 민혁은 수갑이 채워지는 보스에게 다가가 이서연은 더 이상 고스트가 아니다. 내 아내이자 천일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다. 다시는 그녀의 그림자조차 밟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엄포를 놓았다. 서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민혁의 등 뒤에서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고 민혁은 뒤돌아 그녀를 품에 안아주었다. 지훈이 차 창문을 내리고 엄마 아저씨, 나 이제 눈 떠도 돼. 라고 소리치자 두 사람은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으며 아이에게 달려갔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서울의 풍경은 변함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서연의 삶은 천지개벽이라 할 만큼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 오는 날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고 곰팡이 핀 반지하 방이 아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서연은 민혁의 지원을 받아 싱글맘과 위기아동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자신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녀의 강인한 경험과 따뜻한 마음씨는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녀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여성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민혁 또한 그룹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끌며 재계의 모범이 되고 있었는데,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말만큼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세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나갔는데 지우는 이제 훌쩍 자라 민혁과 함께 연을 날리며 뛰어놀고 있었다. 서연은 돗자리에 앉아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꿈이 아님을 확인하듯 자신의 팔을 살며시 꼬집어 보았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은 이제 흐릿한 흉터로만 남아있었고, 그 자리에는 사랑과 신뢰라는 새 살이 돋아나 단단하게 채워져 있었다. 민혁이 지훈과 놀아주다 숨을 헐떡이며 서연의 옆으로 와 앉았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물을 마셨다. 그는 서연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요즘 재단 일은 어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당신 쓰러지면 내가 재단 문 닫아버릴 거야 라고 장난 섞인 투정을 부렸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나 일 좀 줄여요. 어제도 서재에서 늦게까지 서류 보는 거 다 봤거든요 라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하고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지만 그 눈빛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치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비를 피하려 뛰어다녔지만 두 사람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비는 더 이상 고난이나 시련의 상징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게 해준 운명의 매개체였기 때문이다. 민혁은 겉옷을 벗어 서연과 지훈의 머리 위를 가려주었고 세 사람은 비를 맞으며 서로를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빗방울이 그들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 느낌은 차갑지 않고 오히려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껴졌다. 민혁은 빗속에서 서연의 손을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서연 씨,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도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었지 라고 회상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때는 이 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당신은 내게 비를 멈추게 해준 우산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서연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아니, 당신이 나를 구원한 거야. 삭막했던 내 세상에 당신이라는 비가 내려서 사랑이라는 꽃을 피우게 했으니까 라고 말했다. 지훈이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며 나도 껴줘 라고 소리쳤고 민혁은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목마를 태웠다. 그래, 우리 지훈이까지 셋이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린 항상 한 팀이야. 민혁의 말에 서연과 지훈은 환호성을 질렀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는 빗소리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처럼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서쪽 하늘에 거대한 무지개가 떠올랐을 때 서연은 민혁의 팔짱을 끼고 무지개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자신에게 작별을 고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폭우 속을 달렸던 외로운 싱글맘은 이제 없었다. 그녀 곁에는 그녀를 목숨 바쳐 사랑해주는 남편과 씩씩하게 자라주는 아들이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고마워요. 나를 찾아줘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 줘서 라고 속삭였다. 민혁은 서연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앞으로도 평생 당신을 찾을 거야.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내 심장은 항상 당신을 향해 뛸 테니까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응시하다가 무지개 아래서 키스를 나누었고 지우는 깨르르 웃으며 그들 주변을 뛰어다녔다. 이것은 한 편의 소설 같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써내려갈 행복한 인생 2막의 시작이었다. 배달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 대신 잔잔한 행복의 멜로디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었다. 소설 속 주인공처럼 파란만장했던 이서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이했지만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녀는 증명해 보였다. 폭우가 쏟아지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린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찬란한 무지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성장하며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강민혁과 이서연, 그리고 지훈. 이 사랑스러운 가족의 앞길에 언제나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펜을 놓는다.